안녕하십니까. 시사 매거진 오늘 특집 토론회 황수동입니다. 최근 정우택 의원이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지역 정치권이 이제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민심의 풍향계라고 할 수 있는 추석을 맞아 내년 총선에 대한 전망,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대 남기원 교수 그리고 청주대 유호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은 이제 총선 청주 지역 4개 선거구에 대한 총선 전망을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최근에 정우택 의원이 충북도당 위원장으로 취임한 상당구부터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정우택 의원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현재 비례대표 의원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일찌감치 상당구에 출사표를 던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후보는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고 자천, 타천으로 많은 후보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상당구의 총선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교수님, 남기원 교수님. 네. 이제 그 상당구의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이 그 소위 야당이 유일하게 청주권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구죠. 나머지 3개구는 다 민주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총선에서 1차적으로 상당구 사수 그런 그 입장에 이제 설 테고, 네. 또 이제 민주당 시각에서 보면은 청주의 청주권의 4개 선거구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상당구를 계속 이제 자리를 내주고 있으니까 내년 선거에서는 이 지역구마저 우리 민주당으로 가져오자 하는 그 전략을 짜고 있는 그러한 그 선거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정우택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자유한국당 그 전 원내대표까지 한 정치 거물의 입장이고 보면은, 네. 또 반면에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실제 아직도 정치적으로 후보가 이렇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장만 설치해졌지 합심해서 차기 정도에 누가 나설 거다라는 것을 아직 이제 서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이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유일하게 정의당의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이 비례대표이지만 일찌감치 상당구로 또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구는 이번 내년 선거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그런 그 선거구로 점쳐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정치 1번지다운 치열할 그렇습니다. 것으로 보시는데 교수님은요? 우선 그 상당구에 대한 어떤 그 판세를 우리가 생각하기 앞서서 몇 가지 그 내년 선거에 대한 하나의 그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 그런 거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은 우선 이제 그 양당 구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청주는 3대 1내 이제 민주당 3분, 자유한국당 1분. 근데 충북권 전체는 이제 4대 4의 이제 그 민주당과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런 구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제 이번 선거 때 이제 이런 양당 구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한 가지 짚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북 선거의 경우는 기존에 이제 여태까지의 총선 대선을 포함해서 이제 선거 결과에 전국적인 어떤 판세를 충북 선거구가 이제 이렇게 좌우하는, 말하자면 충북 선거구에서 이제 충북 선거구를 포함한 충청 선거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전국 판세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번에 이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4선 의원이고 또 중앙에서도 상당히 이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이런 말하자면 청주의 4선 의원 또 이제 전체 그 충북 그 지역의 4선 의원들과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인물로 등장할 수 있는 이런 분들과 관련된 어떤 그런 세대 교체론이든 인물 교체론이든 아니면 이제 중지를 더 키워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제 상당구의 경우는 지금 아까 이제 정우택 현역 의원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이제 정의당의 그 김종대 의원이 이제 나서고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뭐 이제 알려진 뉴스들을 보면 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혹시 이쪽에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네. 뭐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민주당 쪽으로 이제 나갈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민주당 후보 중에 후보군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뭐 정정순 상당비적 위원장이라든지 혹은 뭐 지금 그 도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장선배 의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제 공천을 포함해서 굉장히 그 상당구가 충북의 정치 1번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격전이 예상되는 이제 그런 지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정우택 의원이 그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위원장이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네. 그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후보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 분이 윤갑금 전 고공장 지금 네. 이제 변호사신데요. 네, 네. 이분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크게 뭐 이렇게 아직은 신경 쓰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세대 교체론도 나와서 네,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그 토론에 앞서서 어떤 그 보는 그 내년 총선을 보는 관전평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 내년 선거는 촛불 민심의 촛불혁명의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치 개혁을 완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그 틀을 만드는 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이 과거형의 어떤 이념에 기초해 가지고 자기 중심의 어떤 그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갈 거냐를 좀 생각해서 유권자들이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21세기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지방 분권형 국가이거든요. 중앙 정부가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방자치 정부가 스스로의 어떤 문제를 할 수 있게끔 역량을 부여해주고 또 그네들에 의해서 전국 국가가 이제 운영되는 그런 체제로 이제 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조금 전에 윤곽근 그 정치 신인의 어떤 그 정치 행보에 대해서 현역 국회의원이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표현과 역할은 뭐 사실은 온당하지 않다. 오히려 저는 거꾸로 윤곽근 후보라고 하는 그 정치 신이라고 하는 분이 사선 원내대표 출신의 정치인과 경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충북 지역의 참신한 정치 개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인물 교체론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저는 내년 선거에서는 세대 교체론으로 가야 되겠다는 네. 취지를 더 강조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70대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 방향을 인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앞으로 40년 후에 50년 후에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나갈 미래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어떤 생각이나 역할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완전 세대 교체를 해가지고 청년기도 나오고 여성도 나오고 사회적 약자도 후보로 진출해서 국회의원으로 되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라면은 역시 자유한국당의 윤곽근 물론 윤곽근 그 정치 신인이 뭐 아주 그 지역에서 정치 기술을 연마하고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검사장 역할을 한 그 인물이 이제 가서 정우택 현역 정치인하고 이제 경선을 한다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 폄하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한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도 좀 전에 김동연 부총리의 어떤 그 차출설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시대착오적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지방자치정부, 지방자치세를 지향하고 지방국권을 지향하는데 이제는 지방에서 정치 기술을 연마해서 중앙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집권여당 개혁 세력에서 해야 될 것이지 여기 이 지역이 정치적으로 승산이 없으니까 거물을 일부에서 영입하다가 이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한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제 비례대표를 해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충청북도 의장의 경우도 이제
국회의원 뭐 계속 이름에 거명되다가 지금 민주당 내 당내 경선 룰에서 기존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지금 감점이 정중동하고 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도 이제는 우리 주민들이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 이 정치인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말고 이런 정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룰을 만들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입김이 들어가서 그 룰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경선에서 이기도록 해야지만이 진정한 주민과 가까이에 있는 정치인이 중앙 무대에서 정치를 할 때 그 주권자민 민심을 읽는 정치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좀 포괄적 개념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좀 궁금한 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이제 상당구 출사표를 던졌어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일단 열심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고 인지도도 지금 많이 쌓고 있는데 네. 얼마나 좀 선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김종대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 안보나 이제 군사 분야에 관해서는 뭐 알려진 전문가고 상당히 이제 그 전국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이제 의원 비례대표 의원이죠. 근데 이제 그 상당구 쪽에 본인이 이제 그런 그 출사표를 던지고 아마 사무실도 개설을 했죠. 네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당구에서 뭐 그런 각축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변수는 있죠. 이제 그것은 뭐냐면 이제 정우택 의원하고 이제 그 김종대 의원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후보로 이제 누가 공천돼서 이제 뭐 3파전은 아니겠죠. 이제 다른 정당들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다자 대결이 됐을 때 과연 이제 기존의 그 의원에 대한 어떤 이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약간의 그래서 의문이. 네네. 그래서 이제 뭐 민주당하고 이제 정의당하고 뭐 선거연대 뭐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 그 창원에서의 그 선거 결과가 그거는 이제 다른 케이스지만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선거연대를 못해서 이제 졌거든요. 근데 반대의 경우지만 여하튼 이것도 고 상당구의 경우는 이제 그런 그 말하자면 민주당과 정의당 간의 어떤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1대1 구도로 만들어서 이제 선거에 임하려고 하는 그런 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일단 뭐 총선이 다가와봐야 알겠지만 지난번에 밝히기로는 김종대 의원이 연대는 없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제가 그렇습니다. 듣게 들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그래도 민주당 지지도가 좀 이제 이르르 나타나는 추세이긴 한데 내년 선거 직전에 어떤 그 정당의 지지도율에 따라서 민주당 지지도가 완벽하게 높여 차별이 있으면은 틀림없이 3파전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민주당 지지도가 좀 떨어져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의석 확보에 비상이 걸리거나 또 거꾸로 촛불 민심의 근본이 어떤 그 다당 구조, 다양한 생각을 가진 정치인의 어떤 그 영입 이런 구조로 가게 될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정치적 연대를 하거나 후보를 안 내거나 뭐 그런 방법도 있겠죠. 네. 근데 김종대 의원은 좀 선전할 것으로 보세요? 네, 저는 그래서 김종대 의원을 제가 사실 그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이 지역의 정치인으로 발돋움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 보면은 야,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 헌법 1호 정신을 아주 실천하는 사람이다. 주권이 국민의 있음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아주 맨발로 최일선 현장에서 뛰는 그러한 정치인이다라는 걸 보고 또 이제 유일하게 지역의 사회적 약자의 대변 역할로서 비록 비례대표지만은 국회의원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시민사회단체와의 어떤 그 연계 과정 속에서 봐도 늘 낮은 자세로 이렇게 그 정치 활동을 하는 걸 모습을 봤을 때 아마 이제 우리 지역들 아직은 이제 상당구 구민들이 직접 그 김종대 의원의 역할이나 내용 또 마음을 서로 읽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은 좀 더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저런 사람이 지금 기존 정치 우리 지역에 있는 기존 사선 국회의원들하고는 분명하게 어떤 차별화되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상당구가 아무래도 정치 1번지다 보니까 조금 여러 이야기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주 흥덕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흥덕구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이제 지역구인데요. 이번에 이제 역시나 그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도종환 의원의 수석 여부가 또 관심이고요. 그런 가운데 도의회 의장을 역임한 김양희 자유한국당 흥덕구 당협위원장의 도전이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요. 정의당도 청주의 이제 모든 4개 구에는 좀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이고, 또 이장섭 정무부지사의 출마 여부도 지금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흥덕구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물론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여야의 그 대결로 이제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흥덕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여당인 이제 민주당 내의 공천 과정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역인 이제 도종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평창 올림픽에 이제 주무장관으로서 이제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으로서 이제 평창 올림픽을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마무리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국가적인 행사하고 세계적인 행사지만 또 이제 지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상당한 그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제 민주당 내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주자분들이 있죠. 지금 뭐 이장섭 정무부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이제 보좌관 역임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흥덕구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고, 이제 아마 이제 뭐 흥덕구 쪽으로도 좀 생각이 있는 이제 상당히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다크호스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지난 총선 때도 이제 도종환 의원하고 이제 대결을 벌였던 이제 정균영 한국조폐공사 상임강사 같은 분들도 총선 출마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시민단체 뭐 대표로 나섰던 뭐 이두영, 뭐 물론 출마나 공천 직접 하지는 않았죠. 네.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이라든지. 저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얘기는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는 이제 송재봉 청와대 행정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민주당 내에 치열한 경선 과정을 겪을 그런 인물로 이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한국당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김양희 흥덕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이제 이분은 충북 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성 의장이라고 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제 여성 정치인, 상대적으로 충북의 경우는 아마 여성 국회의원들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비례대표만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니, 김수민 의원 이제 비례대표 있는데 지역구 의원은 이제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강점으로 부각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당의 주자로 이제 나서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의 상황이니까, 또 그 여성 정치인의 어떤 도약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여성 정치인의 어떤 그 부분은 좀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주 지역의 유권자들이 그렇게 성적 비례를 통해 가지고 자기 표를 던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조금 그렇고, 하여튼 어찌됐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어찌됐든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의 여성이 선출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좋은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가 많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 밀집 지역이고, 네. 또 도시기관과 농업 기반의 어떤 도농 복합 선거구형 형태를 취하지만은 오송의 경우에, 오송읍의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치 신인이
도전하기 굉장히 좋은 쉽지가 곳이다. 않아. 좋은 곳이다. 좋은 곳이군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 지금 이제 문제가 도정환 의원의 어떤 역할을 보면은 도정환 의원이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 국정 운영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지역적 측면에서는 제가 지역구가 이제 흥덕구입니다. 또 고향이 오성읍이고 그러다 보면은 도정환 장관하고도 직접 잘 면전 소통을 안 했던 분들도 평가를 도정환 의원은 주민들하고 대화가 없어서 뭐 이런 또 지역에 뭐 기여한 바가 없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또 이제 아무래도 또 장관 네, 하다 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 이제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지난 그 지방선거 과정 속에서 그 공천 과정 속에서 자기가 영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시민단체 사람도 영입하고 비교적 개혁 성향의 여성도 영입하고 이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지방 정치의 어떤 그 문제를 잘 아는 분이다라고 이제 긍정적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노영민 실장의 지역구인데 본인이 출마를 못해서 도정환 의원을 잠시 그 지역을 대신했다. 뭐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노영민의 어떤 그 역할을 보좌관을 했던 이장섭 정무부지사가 공천을 받아야 된다. 이런 설도 또 있어요. 도정환 의원이 지금 그 상당구 쪽이 아무래도 민주당이 조금 약간 약세다 보니까 그 상당구 쪽으로 도정환 의원을 차출해야 된다. 뭐 이런 설도 있던데요. 그건 이제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그런 그래요? 게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근데 그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는 과연 정말 지역 주민과 지역을 위한 어떤 정치적 포석으로서 도정환 의원의 어떤 사용설이냐 아니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정치적 그 인과관계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내려놔야 되는 입장에서 역할이냐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런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정치 신인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뭐 시민단체 출신이라든가 또 외부 영입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민주당의 어떤 세대 교체 바람을 불어넣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부 부담도 흥덕구의 민주당의 경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이제 그 한국당의 경우는 뭐 김양희 그 의장이 뭐 그 최근에 뭐 김정복 전 도의원도 출마를 얘기하고 있다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네. 사실은 뭐 김양희 도의장 중심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그 전망도 예측도 네.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의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단원제 국회잖아요. 이제 국회가 상원이나 하원이 있지 않습니다.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일본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하여튼 다 상하 양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원은 이제 전국적인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하원은 이제 지역을 대변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그 지역구 의원 물론 이제 비례대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300명의 국회의원은 물론 이제 지역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제 국가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하느냐. 물론 이제 지역의 이해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미국 그 하원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이런 얘기를 해요. 하원의원들을 이제 폭배럴이다. 맞으면 폭배럴이 뭐냐면 돼지가 밥 먹을 때 밥그릇 주잖아요. 그럼 막 자기가 많이 먹기 위해서 막 밥그릇 싸움을 하거든요. 서로 막 꿀꿀거리면서. 그래서 하원은 지역구만을 위해서 이제 그걸 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국은 상원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간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당연히 이제 지역구 의원이 이제 지역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국가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하고 또 이제 지역을 더 키우고 발전시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이제 충청권 예전에 뭐 충청권 대망론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 지역의 의원이 그 중앙 정치에서
상당한 그 역할이나 상당한 그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을 부여받아서 이렇게 크게 되는 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흥덕구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청주 서원구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오재세 민주당 의원과 또 박빙의 승부를 보였던 자유한국당 최현호 위원장이 서원구에서는 다시 한번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주당에서도 여러 후보들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서원구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서원구가 이제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이 지역의 어떤 그 다선 의원들이 일부가 민주당 색깔을 가진 분들이냐 여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 개혁을 하고 정치 신인을 출마시켜야 하겠다는 것을 제일 먼저 거론할 때가 이제 서원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세재 의원의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력과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거기에 대한 정책의 수행 정도 또 그분의 열정 이런 걸로 보면은 뭐 정치인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재 이제 민주당의 경우는 뭐 현역 오재세 의원 그리고 유행열 전 청와대 행정관이라든가 뭐 송재봉 행정관 또 이광희 전 도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도전장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의 경우에도 아마 이제 민주당이 지지도가 상당히 높게 올라가면은 정치 신인이 공천될 가능성이 높고 또 거꾸로 지지도가 나누면은 한석이라도 건져야 되겠다 싶으면은 아마 현역 5선을 도전하는 오재세 의원 지지도가 이제 높게 나타날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 뭐 이번 이 지역구는 지난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최현호 후보와 거의 박빙이잖아요. 박빙이고 오히려 일부 언론에서는 최현호 저 후보의 당선을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했고요. 그래서 최현호 이제 자유한국당 경우는 뭐 상대 경선자가 이제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과정에서 놓고 본다면은 거꾸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은 현역 오재세 의원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리턴 매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정치 신인이 또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 구민의 어떤 생각과 역할이 또 이렇게 많이 그 정치 바람에 의해서 전환이 되면은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고전할 가능성도 굉장히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당 얘기는 없나요? 뭐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뭐 한국당의 다른 후보라든지. 글쎄요, 뭐 네. 다른 당 의원은 이제 지금 신영한 씨가 이제 뭐 차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당에서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이제 말을 갈아탔죠. 네.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바른미래당을 탈당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바른미래당 탈당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 이제 한국당으로 이제 복당을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뭐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바른미래당에서는 뭐 이미 지금 이제 안창현 전 서원지역위원장 뭐 출마 가능성 같은 것이 좀 거론되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뭐 그 오 의원의 이제 수석 여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최원호 그 지난 선거 때 후보자의 경우는 네. 아마 차이도 한 1,000표 조금 네. 박빙이죠. 초반에는 앞서고 네. 있었지 있다가 않았나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마 뭐 당선 기자회견 같은 것도 모 방송국에서는 했다는 제 얘기도 기억에는 있더라고요. 꽃도 걸었던 걸로 글쎄, 예, 기억이 그렇다고 나긴 하더라고요. 하는데요. 네. 근데 뭐 이분이 이제 6번 떨어졌다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공천이 될지 안 될지도 제가 모르는 것이지만 하여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흥미로운 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서원구는 오재세 의원과 최현호 위원장의 또 승부 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청원구로 가보겠습니다. 각 축이 예상이 되는데요.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이제 변재일 의원이 현재 지역구 의원이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이죠.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의 대결이 또 예상되는 청원구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뭐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4선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도 이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로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재일 의원이 과연 이제 이번 선거에서도 뭐 5선이 돼서 그야말로 뭐 이렇게 그 당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중심 세력으로 이제 부상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 네. 또 하나 이제 지금 뭐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김수민 의원 그 바른미래당의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이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제 김수민 의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이제 김수민 의원은 아까 이제 뭐 다른 선거구에서도 여성으로서 이제 그 등장하는 후보가 있었는데 네. 역시 이 분도 이제 여성으로서 이제 이 청원구에서 얼마만큼 이제 득표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중요한 그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당에서는 이제 황영호 전 청주시의회 의장이 이제 출마 예상자로 이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지난번에 이제 변 의원한테 고배를 마셨던 이제 오성균 변호사 같은 분 이런 분들도 이제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두 분의 이제 현역 의원들이 이제 뭐 이렇게 좀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당에서 이제 여러 후보들이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제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청원구 어떻게 보세요? 청원구도 이제 4선 의원 5선 도전이지 않습니까? 이제 변재일 의원 똑같이 이제 오재세 의원이나 정우택 의원들처럼 이게 이제 인물 교체냐 세대 교체냐 이런 어떤 그 이슈가 이제 극대화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성하기가 좀 힘든 이런 환경에 놓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그 변재일 그 지구당 위원장이 대가 없이 잘 그 민주당을 이끌고 있고 또 뭐 중앙 정부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이 좀 있어서 비교적 긍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정균영 최근에 이제 정치적 이슈가 이제 흥덕구에 도종환 의원하고 지난번에 정균영 그 조폐공사 현 상임 감사하고 이제 경쟁이 됐었는데 최근에 어떤 그 언론에 비춰지는 어떤 그 정치 풍향계를 보면은 정균영 상임 감사께서 청원구로 아마 변재일 의원한테 도전을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 뭐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 뭐 그런 보도들이 이제 있고 보면은 청주권 내에 민주당 내의 전반적인 어떤 공천권에 대한 풍향계는 역시 이제 그 시대 이제 임박해가지고 차기 국회의원 선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정했을 때 그것이 이제 촛불혁명의 어떤 그 역할 수행을 위한 정치인물이 누구냐 또 기존의 정치인의 어떤 세대 교체를 이뤄야 되겠다 이런 그 바람들이 불게 되면은 적지 않은 그러한 그 도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당내에서는 이제 각 선거구가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한국당의 경우는 이제 황영호 그 청주시 의장 전 이제 시장 후보도 출마를 했고 이번의 경우도 아주 올곧게 살고 바르고 이제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렇게 뭐 탁 이슈하고 치고 나는 게 없다 이런 그 최근에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다점이다라고 이제 주변에서 평가를 하는데 어찌됐든 그 내년 선거 구도가 이제 양당 구도로 갈지 다당 구도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의 역할 속에서 분명한 한 지점을 차지하고 선거 운동을 벌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변수는 저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정당의 구조가 아니라 여성 의원 대 남성 의원 해가지고 지역에 바람이 불을 때 김수민 비례대표 의원이 그 바람을 탈 것이냐. 바른미래당 그 의원이 바람을 탈 것이냐. 또 지역 유권자들이 그런 그 생각을 가질 것이냐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도 다 경쟁하고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만은 어찌됐든 5선을 질주하는 변재일 의원의 다 그 경쟁 상대로서 굉장히 그 뻐거운 상대들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경 이슈가 좀 부각되다 보니까 그 소각장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각장과
선거와 관련한 어떤 미세먼지 문제가 좀 이슈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선거 때가 되면은 지역적 문제에서 가장 현안 문제들이 이제 들고 나오지면은 청주 지역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도시공원화 문제,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또 이제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어떤 그 역사유물 보존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 놓고 봤을 때 미세먼지는 청원구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그 기업과 역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이슈화하면은 그것을 어떤 처방책을 잘 내놓는 분에게 뭐 표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오창에 이제 있죠. 예, 그 이제 소각장 코끼리. 그 문제가 굉장히 그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죠. 이제 미세먼지 문제는 사실은 그 지금 우리나라 전체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예전에는 이제 뭐 경제 성장 발전 여기에만 이제 관심을 두고 뭐 저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경제를 더 부흥하게 하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많았었지만 지금은 성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떤 건강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제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이제 다른 현안들이 있겠지만 지역과 관련해서는 요 미세먼지 환경 문제가 아마 굉장히 그 중요한 현안으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네. 청원구는 좀 아무래도 환경 문제가 부각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 서원구나 흥덕구나 이슈가 될 만한 게 좀 큼직큼직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흥덕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닉스의 이제 개발과 보전의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충북을 먹여 살리는 그 대기업 하이닉스 굉장히 구충북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만은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지방 법인 지방 소득세를 1,800억 정도를 부담을 했어요. 전체 네. 지방세 수입 5천억 중에서 또 기업인들이 내는 2,600억 정도의 세수에서 1,800억을 부담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어떤 고배의 어떤 영향이라든가 이런 그 환경 속에서 수출 물량 뭐 이래서 굉장히 그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개발 과정 속에서 어떤 지역의 어떤 역사 유물에 대한 보존 문제, 난개발의 문제 이런 것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흥덕구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LNG 발전소인가요? 발전소의 건립 문제도 굉장히 현안 이슈로. 그래서 아마 또 내년 선거에서는 뭐 우리 지역을 살리는 하이닉스 또 거꾸로 하이닉스의 어떤 지원 문제로 나타나는 LNG 발전소 건설의 문제, 부작용 문제. 또 그 충북 테크노폴리스 3지구의 개발로 나타나는 어떤 그것도 난개발 역사유물 파행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처리할 것인가 이런 그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원구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그 도농복합지구의 역할로서 농촌지구와 시내지구의 어떤 그 균형 발전의 문제라든가 또 상당구 미원 이쪽 남일 남이 현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농업 지역에 대한 유기농 농업 과정에 대한 지원 역할 문제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사회적 약자의 배려 또 중앙과 지방이 아니라 우리 지방 내에서의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표가 적지만은 그래도 사회적 약자 지역을 이렇게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후보자들의 어떤 역량이 이제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최근에 이제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정계특위에서 또 의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 또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아직 완전한 통과까지는 좀 절차가 남아 있지만 만약 선거법 개정안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게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된다면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충북의 뭐 의석수가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내년 총선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 물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패스트트랙에 이제 올라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마지막에 타결이 되면 이제 뭐 그것에 입각해서 이제 선거가 치러지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선거 룰로 정착이 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조금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확하게는 사실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지금 이제 300석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이 300석인데 여기에서 이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구 의석을 줄이자. 이제 이게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네. 그래서 지금 253석의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28석을 줄이고 이제 그 줄인 거만큼을 이제 비례대표 의석으로 이제 그 돌려서 75석을 이제 비례대표로 뽑겠다. 이제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제 지금 하나의 그 제도로서 올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그런 그 하나의 그 프레임의 기초에서 보면은 지금 뭐 요거에 따라서 지난 20대 총선의 그 결과를 요 새로운 제도에 뭐 새로운 제도가 이제 확립이 되지는 않았지만 요 프레임에 따라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제 민주당하고 이제 한국당의 경우는 의석수가 상당히 줄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정의당의 의석수가 이제 많이 늘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뭐 지금 이제 충북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이제 양당제의 어떤 그런 그 구도가 이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도입이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상당히 다른 군소 정당에 대한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어떤 그 정계 개편의 수요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충북과 관련시켜서 보면 지금 이제 뭐 연동형 비례대표하면 지역구 의석수가 줄으니까 이제 그 기준에 보면 충북이 지역구가 좀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그 염려가 있는데 아마 지금의 틀에서 보면 충북 지역의 경우는 아마 그냥 기존의 그 국회의원 선거수가 지역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개가 유지될 네네네. 것으로. 8개가 유지되는 한석 것으로 감소된다는 얘기도 또 있고요. 글쎄요, 뭐 한석 정도 감소될 수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고.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그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이제 뭐 호남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제 그 많이 네. 저 지역구 의석수가 줄 가능성이 있죠. 네. 네, 선거법 개정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그 지역구를 선정하는 기준이 이제 대법 판례에서도 이제 표 등가성 원칙에 의해서 하라고 그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해가지고 인구가 적은 우리 충북이나 전라도나 경상도의 강원도의 그런 그 농촌 산촌 지역의 그 지역들이 굉장히 지역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해당 지역의 이제 정치인이나 이제 학자나 시민사회단체는 선거 획정이 꼭 인구 비례도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정치행정 사회문화적인 지역의 특성, 면적, 이런 것들과 포함해가지고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선거구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도심에서 좀 양보를 하고 농촌에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도록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의회는 최소 의원수를 7명으로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제 각 그 광역자치단체도 최소한 뭐 현재 8명, 9명 이상은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만들면은 이제 없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들고 또 이제 우리 주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하지 하니까 굉장히 잘 몰라서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는 이제 결국은 사표 방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선거구제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당선이 되잖아요. 네. 그래 100명에서 51명이 지지하면은 당선되고 49명이 지지한 사람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어떤 그 주민의 의사 반영을 51%만 갖고 한다.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를 갖고 하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그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도 국민 전체의 어떤 지지와 의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지지한 수만 받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자는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석이 이제 100석이 있대. 100석이면은 국회의석 100석이면은 소선거구제 지역구 대표로 해서 10석을 얻었어요. 근데 전체 그 정당 지지율을 보니까 30%예요. 그러면 10석에 20석이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강해 주자는 거거든요. 정당 지지도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록 내가 지지한 정당의 대표가 국회의원이 안 됐더라도 다른 쪽으로 비례대표를 통해서 나의 표가 거기에 반영이 됐다. 이제 그런 개념에서 국민의 어떤 그 사표가 방지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이제 다당제가 만들어지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서도 어머니, 아버지 의견 다르고 자식과 의견이 다른데 사회구조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의견이 있겠어요. 그러면은 옛날처럼 그냥 양분해가지고 A당, B당 해가지고 진보당, 보수당 해가지고 진보당이 이기면 진보당끼리, 보수당이 이기면 보수당끼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계층의 정당들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일방통행을 하지 않고 협상하려고 하고 상생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특정 지지계층 몇 %만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구조와 합의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그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혹 이제 지역구가 줄어든다 손 치더라도 비례대표의 역할도 과거에는 중앙정부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 명단을 쭉 리스팅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비례대표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뭐 아주 작게는 충북 지역, 아니면 충청 지역, 전라 지역, 경상 지역 이래 가지고 그 비례대표의 선정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그 지방 정치인이 중앙 정치인으로 전환될 수 있고 또 소통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에서의 어떤 그 장점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네,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네, 것도 일단은 네. 권역별 비례대표 이제 그게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되면 상당히 이런 권역별 비례대표가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뭐 지역에 대한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제 네. 총선 전까지 이제 그거를 통과해서 내년 총선을 적용하려고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내년 4월, 그러니까 한 7개월여 남았습니다. 총선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 저희가 청주 지역 4개 선거구 선거 판세를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좀 기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이 국회의원 선거,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뽑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잘 뽑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국회의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회가 그 기능이 이제 입법 기능이 있고요.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살아가는 기본 지침서를 만드는 게 그 법이거든요. 그래서 입법을 하고 중요한 정부의 정책 결정을 하고 또 결정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가 행정부 감독 통제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그 지역 주민의 국민의 의사와 반하지 않는가 국민 대표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가장 중요하게 저는 주권 재민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정치인이다라고 본다면은 주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해서 국가의 정책을 주민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 예. 또 사실은 그런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게 보면은 중앙정부와의 어떤 인맥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전문성의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가 되어야 하고 특히 이제 내년 선거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촛불혁명을 여하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분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지금 뭐 문재인 정부가 뭘 하려고 해도 지금 여야가 그 경쟁 관계로 인해 가지고 대등한 경쟁 관계로 인해 가지고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 가지고 첫째는 그 촛불혁명을 대안할 수 있는 그런 역할. 또 이제 또 강조하지만은 이제 지방 분권화 시대니까 이제는 그 지방이 또 세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을 위하면은 지방의 문제를 이렇게 중앙 정치 과정에 여하에 잘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지방인 정신을 가진 사람이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이제는 인물 교체가 아니라 저는 인물 교체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네. 왜? 뭐 연세가 많이 든 분도 더 잘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무조건 바꿔야 된다. 이건 이제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세대 교체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국회 구성이 7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뭐 이런 또 사회적 약자도 있고 이런 그 구성이 잘 원만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틀 속에서 선거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요. 이제
지금 세대 교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세대 교체라는 말이 물론 이제 뭐 좋은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도 급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급변한 사회에 맞는 그런 그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지식과 이런 것으로 무장한 그런 인물들이 이제 정치권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체라는 말에 이제 중점을 둔다면 상당히 그 정치 공학적인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 수혈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뭐 그 어떤 젊은 층들도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세대 수혈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회는 뭐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민의의 대변하는 그 곳이죠. 네. 정치의 중심이고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청와대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니까 청와대 이제 정책 결정이 이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관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혹은 국가적인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하나의 그 판단 기준으로 봐서 이제 선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한테 비춰지는 이제 국회의 모습은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갈등이 이제 확대 재생산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비춰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갈등의 확대 재생산이 아니라 갈등을 여과하고 갈등을 융화하고 갈등을 과연 어떻게 조화와 타협으로 이끌어서 우리 지역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서 과연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누구가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판단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셨는데요. 하고 싶으셨는데 못한 말 있으면 한 말씀씩 정리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추석 때가 되면은 경양 각지에서 이제 고향으로 친지 친구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 얘기가 이제 밥상머리에 올라올 테고.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또 시작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실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어떤 그 관심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그 정치 과정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정도는 좀 덜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완전히 고정시켜 놓고 상대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토론 문화가 되니까 싸움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크다. 이번의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은 나의 주장보다는 상대 의견을 들어서 나의 의견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그 추석 토론회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석 때는 상대방의 의견을 좀 네. 듣고 대화를 하자. 네. 네. 지금 이제 그 추석을 앞두고 뭐 어떤 그 의견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만나서 가족들이 만나서 과연 밥상머리 화두로 부각될지 아마 이제 정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될 것이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대통령 선거도 물론 이제 국가의 그 최고 정책 결정자를 뽑는 것이니까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지역과 관련해서 보면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국회의원 선거 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뭐 지역 도민들께서 과연 어떤 분이 과연 그 뭐 이런 어떤 현안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 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퍼빌리티를 가진 분이 과연 누굴까?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어떤 도덕성이나 또 이제 어떤 공적인 일에 그 말하자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투신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과연 누굴까? 이제 거기에 그 상당히 그 주목을 해서 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총선의 경우는 뭐 아까 이제 뭐 촛불 민심 말씀하셨지만 또 더불어서 또 하나는 대통령 임기 중에 지금 행해지고 있는 일종의 중간 평가의 성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염두에 두시고 그러나 이제 지금 일본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국외적인 여러 가지 바깥의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잘 결집시키고 하나로 모아서 우리의 국익을 잘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과연 누굴까? 거기에 좀 주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대 남기원 교수 그리고 청주대 유호근 교수와 함께 내년 총선 전망 그리고 추석 민심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매거진 오늘 특집 토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